3장 동탁의 등장. 영제가 한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6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영제 황제는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영제 황제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건석을 불러 말했어요. 건석,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소. 내 죽는 거야 두렵지 않으나 내가 죽은 후 협왕자가 걱정이오. 협왕자를 후계자로 삼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영제 황제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변왕자가 첫째, 협왕자가 둘째였어요. 영제 황제는 둘째인 협왕자에게 황제의 지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황제폐하, 협왕자를 후계자로 삼고 싶으시면 하진을 죽여야 합니다. 하진은 변왕자의 외삼촌이에요. 하진은 원래 시장에서 소나 돼지를 잡아 고기를 내다 파는 천한 일을 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 하진에게 키가 크고 날씬하며 외모가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진이 뇌물을 써 그 여동생을 황제에게 시집 보냈어요. 그 여동생이 영제 황제의 아들 변왕자를 낳으니 그가 바로 하왕우인 거예요. 영제 황제에게는 왕미인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왕미인이 아들 협왕자를 낳자 하왕우가 이를 질투하여 왕미인에게 독약을 먹여 죽였어요. 그 후 협왕자는 영제 황제의 어머니인 동태후에게 맡겨졌고 영제 황제는 이를 항상 안타까워했어요. 게다가 변왕자와 달리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났던 협왕자를 특별히 예뻐해 그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진을 없애. 영제 황제는 힘없이 말을 이어나가더니 이내 두 눈을 스르르 감으며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황제가 이렇게 일찍 죽어주다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 하진은 영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입에서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았어요. 하진은 그의 부하장수 원소를 불러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궁궐로 쳐들어가 영제 황제의 관리들을 죽이고 변왕자를 황제로 모시게. 원소는 그 길로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갔어요. 원소는 가장 먼저 영제 황제의 시중을 들던 건석을 죽이고 변왕자를 황제로 변왕자의 어머니인 하왕우를 하태우로 모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제 황제의 어머니 동태우는 변왕자가 황제가 되려는 것을 막고 협왕자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관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하태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하태우는 동태우를 찾아가 싸늘한 눈빛과 함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마와 저는 여자인지라 나란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나란 일은 모두 신하들에게 맡기시고 물러서 가만히 지켜보시지요. 괘씸하구나. 돼지나 잡아 팔던 니까짓게 태우의 자리에 올라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 네 주제를 알고 짓거리거라. 자신을 무시하는 동태우의 말에 하태우는 이를 갈며 동태우를 노려보았어요. 그날 밤 하태우는 오빠 하진을 불러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라버니,
오늘 낮 동태우가 저에게 돼지나 잡아 팔던 주제에 뭘 안다고 대우의 자리에 올랐냐며 전한 잡일에 나올리니 궁궐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태우의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하진은 그 길로 군사를 이끌고 동태우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내 조카가 황제이고 내 동생이 대우이거늘 뒷방 늙은이 주제에 누굴 덜어 전하다고 했느냐. 내 오늘 궁궐에서 쫓겨날 게 누군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하진은 동태우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꺾어 입을 벌리고는 동태우의 목구멍에 독약을 들이부었어요. 동태우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동태우를 죽인 일이 후회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천하제일인 자신을 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싶었어요. 장군께서 동태우를 독살하였단 소문이 자자합니다. 관리들이 이를 꾸미기 전에 지방에 있는 장수에게 도움을 청해 대궐에 있는 관리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진의 부하장수 원소였어요. 지방에 장수를 모은다는 것은 호랑이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는 하진의 또 다른 부하장수 조조였어요. 하진은 조조의 말에 크게 화를 냈어요. 애송이 주제에 니깟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내가 지방의 장수 따위를 무서워할 줄 아느냐. 다음 날 하진은 원소의 조언대로 관리를 죽이고 나라를 구할 장수들을 불러들인다는 명령을 각 지방에 내렸어요. 이에 가장 기뻐한 이는 동탁이었어요. 마음속에 언제나 황제가 될 욕망을 간직하고 있던 동탁은 그 길로 군사들을 이끌고 황제가 있는 낙양궁으로 향하여 궁 밖에 진영을 쳤어요. 한편 대궐의 관리들은 하진이 동태우를 처참하게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하진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관리들은 하태우를 만나러 오는 하진을 몰래 덮치기 위해 도끼를 든 장수 50명을 궁궐 곳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러고는 하진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하진 대장군, 하태우께서 기다리십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진이 궁궐문에 들어서자 관리가 하진을 향해 한쪽 입꼬리를 치켜들며 말했어요. 장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의 말과 동시에 곳곳에 숨어있던 장수 50명이 도끼를 들고 뛰쳐나와 하진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하진은 허둥지둥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주위에는 도끼를 든 장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동태우를 독살한 놈이다. 어서 죽여라. 하진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피를 토하며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같은 시각 하진의 부하장수 원소와 조조는 궁 밖에서 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여 분쯤 지났을까 관리 중 하나가 궁궐 담 너머 원소와 조조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진은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살려줄 터이니 조용히 돌아가거라.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무언가가 궁궐의 담을 넘어 바닥에 툭 떨어지니 그것은 바로 하진의 머리였어요. 하진의 머리를 본 원소와 조조의 얼굴이 불덩이같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원소와 조조는
즉시 군사들을 불러 모아 궁궐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하진 장군을 죽인 관리들을 모두 쓸어버려라. 원소의 명령에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관리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궁궐 안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어요. 원소와 조조는 궁궐을 샅샅이 뒤져 관리들의 가족과 하인들까지 모조리 잡아 죽였어요. 이때 죽은 이가 수천 명이었어요. 그렇게 궁궐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어요. 황건적과의 싸움에서 여러 번 패한 동탁은 벼슬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이 마땅했으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 서량 땅을 다스리며 20만 대군을 거느렸어요. 여우처럼 야비했던 동탁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감춘 채 천하를 다스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변왕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관리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니 동탁이 본색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시기였어요. 동탁은 하진의 부하들을 돈으로 꿰내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변왕제를 몰아내고 협왕자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면 어떻겠냐. 동탁이 자신의 책략가인 이유에게 물었어요. 하진이 죽은 이상 변왕자의 세력은 약하기 이를 데 없으니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내일 큰 잔치를 베풀어 관리들을 부른 다음 지금의 변황제를 대신하여 협왕자를 새로운 황제로 모신다고 하십시오. 만일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베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유의 말에 동탁은 이미 자신이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된 듯 기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동탁은 이유의 말대로 큰 잔치를 열어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의 황제는 힘이 없고 부족하여 황제의 자리를 지킬 능력이 없소. 협왕자는 학문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니 그를 황제로 세우려고 하오. 동탁의 말이 끝나자 신하들은 곁눈질로 서로 눈치를 보았고 누구 하나 그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어요. 이때 쿵 소리와 함께 노식이 술과 음식이 놓인 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어요. 네 이놈, 지금의 변왕제는 돌아가신 영제 황제의 첫째 아들이시고 잘못을 저지른 일도 없거늘 니놈이 무슨 이유로 부족하다 짓거리는 것이냐. 노식 옆에 앉아있던 형주성의 정원이 노식의 말을 거들었어요. 동탁 니놈은 오랫동안 지방에만 있었고 나라의 큰일에 참여해 본 적도 없으면서 어찌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그러자 동탁은 정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을 뽑아들고 정원을 향해 겨누었어요. 내 말을 따르는 자는 무사할 것이지만 반대하는 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때였어요. 정원의 옆에 거대한 창을 움켜쥔 장수 하나가 동탁을 노려보고 있으니 그의 불타는 눈빛과 거대한 몸이 사나운 맹수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동탁 옆에 서 있던 이유는 맹수처럼 사나운 그를 보고는 다급하게 웃어 보이며 동탁을 말렸어요. 오늘은 여러 관리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시니 골치 아픈 나란 일은 다음에 하시지요. 이유의 말에 동탁은 칼을 거두었고 그렇게 잔치는 끝이 났어요. 모두가 돌아가고 동탁과 이유만 남자
동탁이 물었어요. 정원 옆에 서 있던 장수는 누구냐? 정원의 양아들 여포로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포가 적진을 향해 창을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의 목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200m 떨어진 가느다란 줄도 활로 쏘아 끊어낸다고 하니 활 실력 또한 뛰어난 보기 드문 장수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정원과의 싸움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정원이 여포와 군사들을 이끌고 낙양성으로 쳐들어왔어요. 내 이놈 동타가 단 하나의 공도 세우지 못한 놈이 주제도 모르고 황제를 패한다 하느냐. 정원의 말에 화가 난 동탁은 양쪽의 군사를 거느리고 정원에 맞서 싸우려 했어요. 바로 그때 정원의 옆에 서 있던 여포가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말을 타고 달려나왔어요. 어찌나 동작이 빠른지 시뻘겋게 날선 창이 바람개비처럼 뱅글뱅글 돌아갔어요. 여포가 창을 휘두르자 그의 창에 군사들의 목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어요. 이를 본 동탁은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결국 수많은 병사를 잃은 동탁은 낙양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영을 쳤어요. 동탁이 부하장수들을 불러 말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장수 하나에 떼죽음을 당하다니 여포라는 장수가 소문대로 대단하긴 대단하더구나. 나에게도 그런 장수가 있다면 전하에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그러자 동탁의 부하 중 하나인 이숙이 말했어요. 장군, 여포는 저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 사이입니다. 여포는 용감하고 사나운 장수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리는 저버릴 사람이지요. 제가 여포를 잘 구슬려 장군의 부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슬린단 말이냐? 동탁의 물음에 이숙이 가늘게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제가 듣기로 장군에게 하루에 400km를 달리는 적토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기로 여포를 구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하 제1의 장수가 내 손에 들어온다는데 그깟 적토마로 되겠느냐. 황금 40kg과 보석 1000개 그리고 옥으로 만든 허리띠도 줄 것이니 잘 구슬려 보아라. 이숙은 동탁이 준 뇌물을 싣고 여포를 찾아갔어요. 여포 동생, 그동안 잘 지냈는가? 이숙이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웃어 보이며 여포에게 아른 채 하자 여포가 반갑게 이숙을 맞이했어요. 아니, 이숙 형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여포 동생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기쁜 마음에 선물을 주려고 왔네. 이숙이 온몸에 붉은 빛을 내는 말을 막사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적토마라고 하네. 하루에 400km를 달리며 헤엄치듯 강을 건너고 날개짓 하듯 산을 오른다네. 적토마를 본 여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2m가 넘고 키는 180cm가 넘는 거대한 몸집의 말이었어요. 털에서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굵고 단단한 다리가 하늘 끝까지라도 뛰어오를 듯 했어요. 여포는 적토마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이숙의 손을 잡으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냐 물었어요. 은혜랄 게 뭐가 있나. 동생같이 지혜가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가 좋은 장군을 만나 나라를 구하면 그만이지. 형님이 보시기에 전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덕이 높아 상과 벌을 분명히 하시는 동탁 장군이 천하를 거머쥘 영웅이라 생각하네. 이숙의 말에 여포는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고 자신도 동탁 같은 어른을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이숙은 황금과 보석 그리고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여포 앞에 내놓았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동탁 장군께서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동탁 장군은 자네의 용맹함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자네를 부하로 삼고 싶어 하시네. 이숙이 가져온 재물을 본 여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숙에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원을 죽이고 군사들을 이끌고 동탁 어른을 찾아가면 됩니까? 이숙이 여포의 손을 잡고 그를 칭찬했어요. 자네는 정말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네. 여포가 이숙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동탁 장군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숙이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야비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여포는 정원을 찾아갔어요. 아들아, 밤중에 무슨 일이냐? 정원이 여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나는 여씨이고 당신은 정씨인데 내가 어찌하여 너의 아들이란 말이냐? 여포는 칼을 빼들어 정원의 가슴에 깊이 박았어요. 그렇게 정원은 자신의 양아들인 여포의 손에 죽고 말았어요. 다음 날 여포는 정원의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찾아갔어요. 동탁 장군님을 평생 저의 아버지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동탁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여포를 보고는 호탕하게 웃어 보였어요. 용맹한 아들이 내 옆에 있다니 전하를 다 가진 것 같구나. 내 너에게 황금으로 만든 갑옷과 비단을 주도록 하마. 그렇게 여포에게 세 번째 아버지가 생겼어요.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아버지가 셋, 성을 3개나 가진 놈이라고 여포를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무예가 뛰어난 여포를 손에 넣은 동탁은 하늘을 찌를 듯 건방진 태도로 거리낌 없이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어요. 이제 협왕자만 황제의 자리에 앉히면 천하가 내 손 안에 들어오겠구나. 동탁은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변왕제는 어리석고 의지가 약하여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소. 그리하여 협왕자를 새로운 황제로 삼을 것이니 그렇게들 하시오. 동탁의 말에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우물쭈물할 뿐 어느 하나 용감하게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 신하들 틈에서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사납게 눈을 굴리며 소리치는 이가 있으니 원소였어요. 황제란 예로부터 하늘에서 점지해 주는 것이다. 변황제는 영제 황제의 첫째 아드님이시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거늘 어찌하여 네 놈이 변황제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냐. 원소의 말에 동탁이 발끈했어요. 닥쳐라 이놈. 천하의 모든 일이 내 손에 달렸거늘
니까진 놈이 감히 내가 하려는 일을 막는다는 말이냐?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동탁이 말을 끝내기 무섭게 허리춤에 찬 칼을 빼내어 들자 원소 또한 이에 지지 않고 칼을 들었어요. 둘은 당장이라도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며 칼을 마주댔어요. 그러자 동탁의 책략가 이유가 동탁을 막아서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원소를 따르는 신하가 많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원소를 죽이시면 아니 됩니다. 동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못 이기는 척 칼을 내렸고 원소는 그 길로 궁궐에서 나와 고향으로 떠났어요. 떠나는 원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동탁이 이유에게 물었어요. 원소 저놈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유가 대답했어요. 원소가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죽이시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소는 이를 꾸미는 것은 좋아하나 결단력은 없는 사람이니 차라리 그에게 벼슬을 내리시어 살려두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이유의 말에 동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원소에게 발해의 영주 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변왕제를 따르던 정원은 죽고 원소마저 궁궐에서 떠나자 동탁은 아무런 반대 없이 변왕제를 끌어내리고 협왕자를 황제의 자리에 앉힐 수 있었어요. 이때 협왕제의 나이 9이었어요. 동탁이 품었던 야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9살에 불과했던 협왕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였고 그렇기에 동탁은 황제의 자리에 앉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동탁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황제에게도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허리춤에 칼을 차고 대했어요.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탁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동탁은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고 술과 음악에 빠져 놀기에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동탁은 궁녀들과 함께 성 밖으로 꽃구경을 갔어요. 분홍색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양성 땅에 도착한 동탁은 궁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흥에 취해 있던 동탁이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건너 마을에 무리지어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실 이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곡식이 잘 자라고 수확을 많이 해달라고 신에게 비는 제삿날이었어요. 술에 취해 개슴츠레 눈을 뜬 동탁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갑작스레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들아, 이 좋은 날 논바닥에 엎드려 일은 하지 않고 거기 모여 뭐하는 것이냐? 1분 1초도 안 쉬고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모두 모여 잡담들만 하고 있구나. 저놈들을 모두 잡아 목을 쳐라. 동탁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창과 칼을 들고 마을로 몰려갔어요. 그러고는 제사를 지내던 백성들의 목을 쳤어요. 갑작스런 군사들의 공격에 백성들의 목은 꼼짝없이 우수수 잘려나갔어요. 마을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들의 피는 흐르고 흘러 논두렁까지 붉게 물들었어요. 눈앞에서 끔찍한 장면을 본 궁녀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 눈을 감았고 새어나오는 비명소리를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어떠냐? 꽃구경보다 재미난 구경이 아니냐? 동탁은 술잔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섬뜩한 그의 웃음소리에
궁녀들은 눈물을 보이며 부들부들 온몸을 떨었어요. 동탁의 이러한 행동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